안녕하세요. 오늘은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걸 잠시 복습을 하면요.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은 난수로 벡터, 즉 가중치를 W를 초기화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반복을 하는데 W에 따라서 데이터를 인식하고 손실함수 JW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으면 손실함수 값을 낮추는 방향 델타 W를 계산을 하고 단순히 현재 벡터에 델타 W를 더해줘서 갱신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그 두 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손실함수 JW를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실함수 값을 낮추는 방향 델타 W를 계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설계를 해야 되죠. 손실함수 J 설계, 그 다음 손실함수의 값을 낮추는 방향을 찾는 방법. 먼저 손실함수 설계를 보면 손실함수는 현재 가중치 벡터 W가 얼마나 잘하는지, 훈련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바치는지,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는 함수죠. 그래서 훈련 집합에 있는 샘플을 모두 맞추면 완벽하죠. 즉 정확률이 100%이면 JW는 0입니다. 오류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중치 W가 틀리는 샘플이 많으면 JW는 거기에 따라서 더 값이 커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 4.5는 그중 하나로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그런 식입니다. i에 속하는 샘플 x에 대해서 그 x라는 샘플의 레이블 값, 즉 정답값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 y에다가 현재 가중치 값 w, 가중치 벡터 w, 그 다음 x를 곱해서 합산한 거를 두 개를 곱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 이것을 모두 더한 거가 바로 손실함수 값 J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i는 현재 가중치 벡터 W가 틀린 샘플들이에요. 샘플을 집어넣고 맞히면 걔는 제외하고 틀리면 i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틀리는 샘플만 i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즉 i에 있는 샘플 각각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고 다 합산을 하면 손실함수 값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x는 i에 속하니까 틀리는 샘플이죠. 틀렸다는 얘기는 만약에 x가 플러스 1 분류라면 즉 y가 1이라면 퍼셉트론의 출력이 wx 트랜스포즈인데 음수가 돼야 되겠죠. 정답이 플러스인데 퍼셉트론의 출력은 음수니까 틀린 거죠. 즉 y는 플러스 1, wx 트랜스포즈는 음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곱하고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요. 그 wx 트랜스포즈는 양수가 돼야 되죠. 즉 이때도 마이너스 y wx 트랜스포즈는 양수가 되죠. 틀리는 샘플은 어쨌건 이 수식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즉 i가 크면 클수록 틀리는 샘플의 집합이 크면 클수록 손실함수 j는 값이 큰 거죠. 그리고 i가 공집합이다. 즉 다 맞춰서 i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j는 당연히 지루가 되겠죠. 그래서 4.5식은 이 1번, 2번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즉 훌륭한 손실함수인 거죠. 자, 손실함수 j가 있을 때 그러면 이 j를 최소화하는 즉
최소화하는 그런 W 값을 찾아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하면 그 최저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사하강법은 기계학습에서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공학자, 과학자들이 개발을 해서 오랫동안 써왔던 아주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에요. 즉 어떤 함수가 최저가 되는 그런 그 매개변수 값을 찾아내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죠. 기계학습은 단지 경사하강법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는 셈입니다. 그림이 복잡하니까 매개변수가 W1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가로축은 W1이고 세로는 손실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W 해시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최저값이죠. W 해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W가 W1이 A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현재 값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밑으로 쭉 점점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제 최저값이 있는 데를 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A라는 점에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즉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답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값이 낮아지는 쪽이죠. 왼쪽으로 가면 값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미분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미분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경사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값이 낮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두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있을 때는 이제 그 가로축이 W1, 이제 세로축이 W2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소순축은 이제 J, 손실함수 값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W1은 어느 방향으로, W2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 미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미분을 해보면 미분을 하면 지금 A라는 점에서 미분을 하면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왜 그러냐면 그 W1이 조금 증가했을 때 그 J라는 함수가 감소로잖아요. 감소로죠.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미분을 해보면 음수가 돼요. 근데 실제로 A라는 점에서 W 해시라는 점으로 가려면 증가를 해야 되죠. 증가를 해야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미분을 하고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최저값 쪽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값이 여기라고 그러면 미분을 하면 양수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가하니까요. 이 점에서는 W1이 증가를 하면 함수가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점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즉 값을 줄여야 W1에 가까워지죠. 즉 A라는 점에 있건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이 점에 있건 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W 햇, 즉 최저 위치를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규칙에 따라서 이게 이제 미분값이에요. 라운드 W1분의 라운드 J. 거기에 반대 방향이 이제 최적화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현재 W1에 이 마이너스를 붙인 걸 더하면 최적화에 가까워지죠. 즉 4.6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현재 W1에다가 라운드 W1분의 라운드 J 미분원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면 개선된, 즉 최적화에 가까운 점으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점에서 요만큼을 더해줘야 W 헤드에서 A를 뺀 값을 더해줘야 최적화에 한 번에 가는데 방향을 하는데 얼만큼을 더해줘야 되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미분을 한 번에 가지거나 미분을 두 번 하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 한 번 가지고는 방향은 알 수 있지만 얼만큼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은 이 학습률이라는 로우를 곱해서 로우는 뭐 0.001이나 0.0001처럼 작은 값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동을 하는 거죠. 약간. 그리고 또 반복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고 그 점에서 다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값 붙여서 또 갱신을 하고 또 살짝 이동하고 또 미분하고 갱신하고 살짝 이동하고 미분하고 갱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경사하강법이에요. 이때 이 로우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학습률이라고 불러요.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값을 크게 하면 성큼성큼 가지만 요 미세한 점에서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쪽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어떤 진자 운동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이런 작은 값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로우를 얼마로 설정을 할지는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여러분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하이퍼 매개 변수고 여러분이 sklearn이라든지 또는 텐서플로우를 쓰면 보통 이제 그 기본값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기본값을 따르면 되고 아니면 논문에 나온 값 또는 보통 그 공인된 어떤 소스 코드 이런 데서 사용하는 값들을 보통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일 때는 그 왼쪽 그림처럼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 4.6식이 해당이 되지만 두 개일 때 또는 실제로 그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만 해도 매개 변수가 그 특징이 4개니까 4개.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까지 5개잖아요. 5개죠. 그 다음에 그 디짓 데이터 같은 경우는 64개. 바이어스까지는 65개란 말이죠. 굉장히 고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1차원하고 지금 2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요. 2차원 같은 경우는 그 여기가 이제 W1축이고 이게 이제 W2축이니까 W1축은 어느 방향으로 W2축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계산을 해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편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W1에 대해서 미분한 거, W2에 대해서 미분한 거, WD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W0로 미분한 거. 그래서 D 플러스 한 개의 미분값을 구하고 얘가 이제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벡터가 되고 이제 벡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미분한 값으로 구성된 이 벡터를 보통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라고 부르죠. 그레이디언트. 이제 그레이디언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학습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4.7식이라는 훌륭한 식을 유도를 해놨어요. 그리고 손실함수도 4.5식으로 정의를 해뒀어요. 그러면 4.7식을 이제 4.5식에 적용을 해야 되죠. (4.5식을) 매개변수 WI로 편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손실함수 마이너스 y w라는 벡터 그 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 요것을 풀었으면 마이너스 y의 w치로 플러스 w1 x1 뭐 이렇게 되죠. 그것을 wi로 편미분을 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wi하고 w지로는 관련이 없어서 상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소가 되고 얘도 소가 되고 다 소거가 돼요. 상수에 해당이 돼요. 얘도 소가 되죠. 남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즉 wi의 영향을 받는 값은 wi, xi 뿐이죠. 나머지는 다 상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그 wi로 wi, xi로 미분하면 xi만 남죠. 그래서 그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마이너스 y, xi만 남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라운드 wi 분의 라운드 j는 시그마 마이너스 y, xi가 돼요. 그리고 이 4.8식을 식 4.7 이 식에 대입을 하면 wi는 wi 플러스 로 시그마 y, xi의 i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4.9식은 wi라는 하나의 매개변수에 대해서 대한 식이고요. 이것을 그 w, G로부터 wt까지 모든 w 가중치에 대해서 그 행렬 형태로 쓰면 이제 4.10식이 되는 거죠. 4.10식. 4.10식은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 사용하는 아주 핵심 공식이에요. 요게 실제로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 수식들은 결국 4.10이라는 수식을 유도하기 위한 수식들이고 종국에는 4.10식에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이 좀 미분이나 이런 데 그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그런 학생은 미분을 다시 한번 그 책을 갖다 공부를 하고 다시 이해를 해도 좋고, 정 어려우면 여러분 4.10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잘 이해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알고리즘 4-3을 공부를 했어요. 4-3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4-3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인데 난수로 매개변수 벡터 W를 초기화한다. while true, W에 따라 데이터를 인식하고 손실함수 JW를 계산한다. if JW 만족스러우면 브레이크해서 루프를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함수 값을 낮추는 방향 델타 W를 계산한다. 델타 W를 현재 벡터에 더해줘서 갱신을 한다. 그리고 또 반복을 한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유도한 수식을 가지고 구체화를 하면 1번 행은 같아요. 난수로 매개변수 벡터 W를 초기화한다. while true,
i는 공집합이에요. 틀린 샘플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for j는 1에서 n까지 샘플 n개가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샘플 각각에 대해서 w, x, j 트랜스포즈 하고 타우를 적용해라. 그래서 요 수식이 이제 퍼셉트론을 적용을 한 거죠. 퍼셉트론을 적용하고 이제 출력값 5를 얻은 거죠. 퍼셉트론의 출력 5를 얻은 거죠. 5가 yj하고 다르면 5가 yj하고 다르면 틀렸으면 이런 얘기죠. 정답은 yj인데 퍼셉트론 5라고 출력을 했어요. 근데 달라. 쉽게 얘기하면 yj는 양순 플러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든지 yj가 마이너스 1인데 5가 플러스 1이라든지 달라. 그러면 그 샘플을 i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즉 4번 행에서 6번 행까지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퍼셉트론을 적용을 해서 틀리는 샘플만 모아서 i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if i가 공집합이면 다 맞췄으면 완벽하면 그럼 이제 학습을 마치면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고 그 순간에 w 가중치 값을 w hat 최적 값에 저장을 하고 마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로 시그마 y x를 w에 더해주면 되죠. 지금 8행이 사용하는 수식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수식이에요. 4.10식이에요. 그리고 또 화일 루프로 가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알고리즘 4-4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4-4는 이후에 나오는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현대 기계, 현대 인공지능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딥러닝 다 좀 복잡해져서 그러지 다 기본적인 꼴은 이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알고리즘 4-4는 데이터가 선형 분리 불가능한 경우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퍼셉트로는 선형 분류기라고 그랬어요. 3차원 같으면 어떤 평면, 2차원 같으면 직선으로 특정 공간을 플러스 1 공간, 마이너스 1 공간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뒤에 나오네요. 예를 들면 이게 그 직선으로 100%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i가 절대로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이제 무한루프에 빠지니까 그런 경우는 7번 행의 조건을 i가 공집합이 아니라 더 이상 i가 줄어들지 않으면 수렴을 해가지고 몇 개 틀리는 샘플이 있지만 아무리 더 그 반복을 해도 틀리는 샘플의 집합이 줄지 않으면 수렴했다고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95%라든지 96% 만족을 하고 학습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이 알고리즘 4-4를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샘플을 가지고 전방 계산하는 거예요. 전방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거 보지요. 타우의 W, XJ 트랜스포즈를 계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서 퍼셉트론 동작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O하고 Y가 같은지를 보고 오차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있으면 그러면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WG로 W1, WI, WT 이 가중치 값들을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샘플을 또 집어넣고 전방 계산하고 오차 계산하고 가중치 갱신하고 또 세 번째 샘플을 집어넣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샘플에 n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n개가 있으면 n개를 다 처리를 하고 한 번만 처리를 하고 마치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n개를 다 처리를 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여전히 또 n개를 가지고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n개를 한 번 다 처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통 에폭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십 세대를 반복, 어떤 경우는 수백 세대, 수천 세대를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수학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요 부분 에서 또 4.8씩, 4.9씩, 4.10씩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미분의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수학을 피해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계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 가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 그러면 필요해요. 저 수학을 다룰 줄 모르면 논문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100%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기업에 가서 개발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10식 유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지막 수식, 즉 코딩 대상이 되는 수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봐요. 또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어떤 기본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가는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만들어진 이론을 특정한 응용에 적용을 해서 그 응용 문제를 푸는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경우에도 이제 계층에 따라서 깊이 수학을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적절히 이해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선택을 하면 된다고 보고 수학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도 조금 잠시 미뤄두고 4.5절, 6절로 좀 진출을 하고 5장, 6장으로 진출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4.4절로 와서 수학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아주 원시적인 신경망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 되지가 않아요. 이제 현대 기계학습은 훨씬 복잡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 컴퓨터 비전에 해당되는 문제 이제 3개를 대표적인 문제 3개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류예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지금 우리가 했던 거예요. 퍼셉트론도 플러스 1 분류, 마이너스 1 분류로 구분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숫자만 해도 10개 분류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니까 퍼셉트론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류 개수가 확장이 돼야 되고 이제 자연 영상 같은 경우는 분류가 엄청 많죠. 여기 보면 비행기, 자전거, 새, 보트, 병, 버스, 자동차, 고양이, 의자, 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필기 숫자를 인식을 한다든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이런 자연 영상을 이제 인식하는 문제로 확장을 해야 되고, 이 자연 영상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바이시클 같은 경우도 비교적 얘는 그 깔끔한 배경에 다른 물체가 없는 그런 배경에 자전거를 옆에서 잘 찍었죠. 근데 이제 어떤 도로에 있는 자전거 인식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 옆에서 찍은 거, 앞에서 찍은 거, 위에서 찍은 거, 뒤에서 찍은 거, 비스듬하게 찍은 거, 크게 찍은 거, 작은 거, 작게 찍은 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 문제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하는 문제도 있지만 디텍션 문제도 있다. 검출 문제가 있어요. 검출 문제. 검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운딩 박스, 즉 직사각형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고 자동차라고 분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분류보다 훨씬 어려워요. 찾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 있어요. 분할 문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물체를 찾는 게 아니라 화소 수준으로 그 물체가 점유하는 영역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죠. 자, 검출 문제는 그 사전 촬영을 할 때 얼굴 초점을 요즘은 뭐 다 맞춰주잖아요. 이런 데 응용이 되죠. 분할은 어떤 비디오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어떤 물체를 찾아서 그 물체만 그 하이라이팅을 한다든지 반대로 그 뭉개서 뭐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한다든지 이런 응용에 필요하죠. 분할은. 분류보다 검출이 더 어렵고 검출보다 분할이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류, 물체 검출, 물체 분할이 그 손실함수가 다 달라요. 분류는 우리가 퍼셉트론을 했던 거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하면 돼요. 신경망의 출력과 그 다음에 레이블, 즉 정답 간의 오차를 계산하고 그 오차를 가지고 그 오차를 계산하면 돼요. 그게 이제 그 손실함수의 값이 되는 거고, 이제 물체 검출은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그 녹색으로 바운딩 박스가 그려져 있던 게 이게 레이블이죠. 정답이죠. 근데 실제로는 약간 비스듬하게 뭐 이렇게 찾았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겹친 부분이 있죠. 겹친 부분. 이제 겹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찾은 거죠. 완벽히 겹치면 이제 100% 제대로 찾은 거고. 그래서 이 겹친 정도를 손실함수에 반영을 해야 되고, 물체 분할은 이 하늘색이 이제 레이블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됐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 겹친 화소를 따지는 그걸 반영하는 이제 손실함수를 설계를 해야 되죠. 이런 손실함수들이 이미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경망의 매개 변수가 방대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신경망의 가중치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대상, 매개 변수가 되는데 이 가중치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4개니까 4개에다가 바이어스까지 5개 뿐인데 이게 이제 자연 영상이 1000×1000이다. 그러면 그 화소 각각을 우리가 특징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 100만 개죠. 100만 개. 100만 개의 매개 변수가 있고 층이 깊어지면 이제 그거에 수십 배의 매개 변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6장에 가면 그 컨볼루션 신경망을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레스넷 50이라는 이제 층이 50개인 아주 깊은 신경망이죠. 이제 공부하는데 얘는 매개 변수가 2,300만 개 가량 돼요. 굉장히 많죠. 다행히 우리가 그 개발해 놓은 수식이 차원이 높아져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수학의 어떤 마술이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을 해요. 뭐 과잉적합이 발생을 해서 그 과잉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뭐 규제 기법이라든지 또는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과잉적합은 5장,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기법은 이제 6장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이제 경사하강법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사하강법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방법, 최적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항공공학자 날개 두께, 폭, 뭐 길이, 너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이 신경망으로 치면 이제 가중치에 해당하는 거죠. 매개 변수 설정한 다음에 이 매개 변수가 어떤 값을 가져야 연료를 최소로 소비하는지 이것을 그 유체역학이라든지 뭐 공기역학이라든지 이런 이론을 써가지고 손실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사하강법으로 최적해를 구해요. 그러면 최적의 두께, 폭, 길이, 공률 등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실제 제작을 한 다음에 비행기에 다루면 돼요. 그럼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고 연료도 좀 적게 소비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기계학습은 독특한 면이 있어요. 훨씬 복잡해요. 첫째는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훈련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훈련 데이터가 대부분이 잡음이 섞여 있어요. 잡음.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도 이제 카메라의 그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대기 질의 문제도 있어서 뭐 흐리게 찍힌다든지 또는 렌즈의 굴곡에 따라서 약간 굴곡이 발생을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잡음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이 항공공학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엄청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스넷 50이라는 컨볼루션 신경망은 2,300만 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다음에 일반화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일반화 능력. 항공공학 같은 경우는 최적값을 찾으면 거기에 맞게 날개를 제작하고 달면 끝이에요. 근데 기계학습에서는 최적값을 최적해를 구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잘 인식을 하면 이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99%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새로운 데이터에 했던 70%밖에 안 나온다. 29% 차이가 있다.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된다든지 또 학습은 됐는데 일반화 능력이 떨어져서 현장에서 굉장히 낮은 성능으로 뭐 실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이제 스토캐스틱 경사하강법으로 확장히 사용하는데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은 어떤 난수가 중간에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난수가. 자, 먼저 이제 배치 모드하고 패턴 모드가 있는데 지금 이 알고리즘 4-4는 배치 모드예요. 왜 그러냐면 샘플에 n개가 있는데 n개를 인식을 해서 그중에 틀린 놈을 다 모아서 i에 저장을 한 다음에 i에 다 모으죠. 그래서 이 i를 가지고 틀린 샘플의 집합을 가지고 발행해서 한꺼번에 그 가중치를 갱신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 모드예요. 배치 모드죠.
근데 우리가 이 배치 모드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4-4를 패턴 모드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패턴 모드는 어떻게 하냐면 1번 샘플을 인식을 해요. 맞췄으면 그냥 넘어가고 틀렸으면 그 첫 번째 샘플 X1을 가지고 곧바로 가중치를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 2번 샘플을 적용을 해요. 맞추면 그냥 넘어가고 틀리면 그 샘플을 가지고 갱신하고. 근데 틀린 샘플을 찾아서 틀린 샘플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 가중치를 갱신하는 그런 방식의 패턴 모드예요. 패턴 모드. 자, 배치 모드하고 패턴 모드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배치 모드가 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패턴 모드가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딥러닝은 보통 배치 모드하고 패턴 모드의 한 중간 타협점이 되는 이제 미니 배치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전체 샘플이 있으면 전체 훈련 집합이 있으면 얘를 미니 배치 단위로 나누죠. 예를 들면 미니 배치를 64로 설정했다고 그러면 64개씩 이렇게 쪼개요. 64개씩. 그래서 64개 단위로 틀린 샘플 모으고 갱신하고 또 두 번째 64개 집합을 가지고 틀린 놈 모아서 갱신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합에서 그 틀린 샘플 모으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N개를 다 처리를 하고 나면 또 랜덤 샘플링으로 또 64개씩 또 이렇게 분할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세대를 돌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랜덤 샘플링을 적용을 하니까 난수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 거죠. 줄여서 보통 SGD라고 부릅니다. SGD라는 이제 용어는 기계학습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현대 기계학습은 대부분이 이 랜덤 샘플링으로 미니 배치를 만들고 미니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는 그런 SGD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4.6절은 이제 퍼셉트론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을 공부를 했어요. 그 퍼셉트론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봅시다. 그 sklearn을 3장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 4-1인데 sklearn.linear model에서 import perceptron을 해요. 이제 perceptron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불러오죠. 그리고 오어 데이터가 00, 01, 10, 11이니까 간단한 오어 데이터 가지고 먼저 해봅시다. 그 다음 레이블은 -1, 1, 1, 1이었죠. 그래서 특징 벡터 X, 레이블 Y를 만든 다음에 퍼셉트론 호출을 해서 P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객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P.fit 하고 특징 벡터 레이블을 매개 변수로 주죠. 그러면 이 퍼셉트론 객체 P가 학습이 돼요. 그 다음에 P.coep 언더바를 하면 그 W1부터 WD까지 가중치, 학습이 된 가중치 값이 출력이 되고 P.intercept 언더바는 W0 그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출력이 되죠. 해보니까 2, 그 다음에 그 W0는 -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P.predict를 하면 그 훈련 집합을 가지고 훈련 집합을 이제 테스트 집합을 간주하고 이제 프리딕트를 해보면 -1, 1, 1, 1에서 4개를 다 제대로 맞췄죠. 100% 옳게 인식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P.score는 정확률을 계산해준 함수입니다. 그 100% 정확률이 나왔죠. 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4-2를 보면
이제 퍼셉트론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도 배웠지만 우리 이제 3장에서 SVM을 써서 sklearn을 한번 사용을 했던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모델 객체를 만들고 그때는 SVM 해서 이제 SVM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fit라는 함수를 적용하고 predict해서 예측을 하고 모델 객체 생성, fit로 학습, predict로 예측. 3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프로그램 3-5인데 3-5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제는 지금 방금 전에 본 프로그램은 이제 그 오어 데이터라는 아주 이제 원시적인 데이터인데 이제는 좀 실용적인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sklearn에서 데이터셋을 임포트를 하고 퍼셉트로 임포트를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dataset.load digit에서 숫자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디짓 데이터 디짓덤 타겟을 0.6 즉 6대 4로 훈련 집합 6 테스트 집합 4로 6대 4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부분은 프로그램 3-5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행에서는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P라는 퍼셉트론 객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맥스 이터라는 매개 변수를 100으로 놓고 에타 제로를 0.001 버보스를 0로 놓고 그 다음에 피틀에서 트레인 데이터 X 트레인, Y 트레인 가지고 학습을 하고 프리딕트에서는 14행 프리딕트에서는 X 테스트 가지고 테스트 집합 가지고 예측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RES라는 객체에다 저장을 하고 혼돈 행렬 만들고 정황을 계산하고 되죠. 자, 이 프로그램 4-2는 프로그램 3-5하고 똑같아요. 이 회색 음영칠한 여기하고 여기만 달라요. 그때는 여기가 이제 그 SVM이었고 여기도 이제 SVM이었어요. 그것만 달라지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 데이터를 읽는 부분, 그 다음에 성능 측정하는 부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3-5를 다시 한번 그 강의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퍼셉트론이랑 객체를 만들 때 이제 맥스 이터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것은 최대로 100번만 그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 이제 while 룹을 그 i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100번만 반복을 하라는 거죠. 틀리는 애가 있더라도 100번 반복을 하면 거기서 그냥 멈춰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에타 지로가 0.001인데 이게 바로 학습률입니다. 학습률. 즉 요 로우 이것을 0.001로 설정을 하는 뜻이죠. 그 버보스는 이 맥스 이타하고 에타 지로는 이 퍼셉트론은 동작을 제어를 하는 그런 하이퍼 매개 변수인데 이 버보스는 하이퍼 매개 변수는 아니고 이 피트라는 함수로 그 학습을 할 때 그 학습 과정에서 그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대수를 반복을 하면서 그
오차율이라든지 오차라든지 또는 그 정확률이 점점 개선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보여줄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확률은 93.88%가 나왔네요. 예를 들면 숫자 0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66개. 66개인데 66개를 다 0으로 맞췄고 숫자 1은 65, 2, 1, 3, 1이니까 72개인데 65개를 1로 제대로 맞췄고 2개를 2라고 잘못 분류했고 1개를 4라고 그랬고 3개를 8이라고 그랬고 1개를 9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기계학습에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물건에는 전부 패턴이 있어요. 달구지, 마차, 자동차 다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모양 다 둥그러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어요. 영어에 리인벤팅 더 휠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퀴를 재발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둥그렇고 살이 있고 고무로 만들고 패턴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패턴. 예를 들면 그 파이썬에서 이제 그 A라는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최소값 찾기, 최대값 찾기, 평균 구하기 다 연산은 달라요.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해야 되고 최소값 구하려면 비교해서 가장 작은 놈을 찾으면 되는데 이 모든 연산이 공통으로 가지는 것은 0번 요소부터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로 쭉 그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훑어가는 걸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터레이터라는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이터레이터를 쓰면 여러분이 최소값도 찾을 수 있고 최대값 찾기도 편하고 평균 구하기도 편합니다. 기계학습도 디자인 패턴이 있어요. 데이터 읽기, 모델 객체 생성, 모델 학습, 예측, 성능 평가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 읽기, 모델 객체 생성, 모델 학습, 학습된 모델 예측, 성능 측정.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모든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이 책에 있는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디자인 패턴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요. 5장부터 공부할 텐서플로우에도 디자인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디자인 패턴 또 계층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구하는 부분 이 4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똑 따다가 필요하면 이 패턴을 그대로 갖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도요. 그 다음 이제 디자인 패턴은 구체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이 깃든 어떤 패턴을 내가 잘 찾아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이기도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디자인 패턴을 잘 활용하기 바라고 이 책은 여러분이 디자인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이제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